한강 하류의 녹조 현상이 계속되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. 이렇게 한강 하류가 녹조로 몸살을 앓으면서요. 상류 구간까지 퍼져서 식수원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한강 하류 녹조의 원인과 대응책을 알아봅니다. 한국하천호수학회장을 역임한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김범철 교수 연결합니다.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청취자분들이요. 녹색으로 변해버린 강을 두고 녹조 라떼다. 이렇게 좀 이게 희화화해서 부르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네. 녹조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? 네. 그 녹조라는 것은 플랑크톤이 많이 번성해서 플랑크톤 중에 녹색을 띠는 그 남조류라는 플랑크톤이 있습니다. 네. 그것이 많이 증가해서 물이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인데요. 그 원인은 비료 성분과 같은 그 인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. 네. 육상에 비료를 뿌려주면은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네. 물 속에도 그 플랑크톤의 영양 성분인 인이 많아지면 많이 플랑크톤이 증식하는 것이죠. 네, 그렇군요. 이 보니까요. 양화대교에서 행주대교 사이는 조류 경보 구간이고요. 잠실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는 주의보 구간이라고 하는데요. 이 녹조가 심하면 가까이 갔을 때 이게 냄새도 좀 많이 나는지요? 혹은 실제로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까? 예, 우선 육안으로 색깔을 보면은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 녹색이 아주 짙어지고요. 네. 또 남조류들은 그 수면에 잘 떠오릅니다. 그래서 네. 수면에 떠올라 있으면은 꼭 뭐 초록색 페인트를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스커미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. 네. 그리고 냄새를 냅니다. 이 남조류라고 하는 플랑크톤은 독소도 내기도 하고 네. 또 먼지 냄새 또는 뭐 구린내가 나는 그런 냄새 내기도 하고요. 네. 곰팡이 냄새 같은 그런 냄새를 내기 때문에 물가에 가면 좀 냄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독성 말씀 주셨는데요. 이게 물고기가 네. 집단 폐사하는 상황까지도 나오던데 이게 네.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까요? 그 남조류가 번성하는 그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은 독소가 발생할 확률이 한 50%쯤 됩니다. 네. 항상 독소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. 네. 독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외국의 경우에는 방목하는 가축들이 많이 죽어요. 네. 그 물을 먹고 죽는 경우들이 있고 또 야생 동물이 죽기도 하고 물고기의 경우는 그 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서서히 간이 나빠집니다. 이 독소가 동물의 간을 손상시키는 독소거든요. 네. 그래서 사람이나 포유 동물도 간이 나빠지고 물고기도 간이 손상돼서 서서히 죽거나 뭐 종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동물 다양성이 감소하거나 그런 피해들이 나타나죠. 네. 이게 특히 올해 이제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예년보다 한 달도 더 넘게 일찍 녹조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. 이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하게 좀 녹조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 물이 고인물이 썩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네. 고인물이라고 해서 항상 나쁜 건 아니고 인농도가 낮은 그 상류에 있는 호수들은 고여 있어도 녹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 네. 그런데 하류에서는 인농도가 높기 때문에 유속만 느려지면 언제든지 녹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. 네. 이렇게 금년처럼 강우량이 줄어들면은 강물의 그 유속이 느려집니다. 유속이 빠르면은 플랑크톤은 바로 바다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살 수 없는데 유속이 느려지니까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. 그렇군요. 이게 어촌계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니까요. 이 한강에 위치한 오수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부유물도 원인이 되는 것 같다.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? 예. 하수처리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는데 부유물이 원인이 아니고요. 네. 하수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에는 인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. 하수처리 공정을 1차 처리, 2차 처리, 3차 처리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수도권의 하수처리장이 2차 처리까지만 하고 3차 처리에서 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공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인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 부역영화의 원인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인제거하지 않은 하수처리장 방류수는
이런 녹조 현상의 주 원인이 될 수가 있죠. 그렇군요. 저희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일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인데요. 이 네. 한강의 상류까지도 녹조가 번질 가능성이 있는가, 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네. 식수원이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? 상류에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. 네. 그 물속에 인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만 이 남조류가 번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팔당호라든가 뭐 이런 곳은 인농도가 한강 하류처럼 이렇게 높진 않아요. 네. 그래서 상류에 있는 호수들은 물론 그 남조류가 조금씩 성장을 살긴 합니다. 네. 그렇지만 농도가 이렇게 높아질 가능성은 없죠. 네. 그렇다면 이제 상류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하류가 네. 문제일 텐데 예.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좀 비가 많이 내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건가요, 교수님? 그렇죠. 뭐 비가 와서 빨리 떠내려가길 기다려야지. 이걸 인위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게 당국이 나서서 직접 좀 녹조를 걷어낸다거나 해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? 비 기다리는 거 말고요. 예, 그 인성분은 하수 처리장에서 제거해야 경제성이 있고 효과가 있고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. 네. 일단 넓은 이 수면에 와서 퍼진 다음에 녹조 현상이 남조류가 번성하는 녹조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는 네. 이걸 제거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안타깝네요. 그런데 이제 네. 또 들리는 이제 이 이야기로는요.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황토를 뿌리면 도움이 된다. 이건 어떻습니까? 그건 뭐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데요. 네. 뭐냐면 황토를 뿌리면 이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 세포 표면에 붙어요. 황토가. 그래서 이 플랑크톤을 가라앉힙니다. 네. 그래서 침강시켜서 제거하니까 일시적으로 제거되는 게 맞아요. 네네. 그런데 물속에 인농도가 높은 하는 조금 지나면 며칠 지나면 또 성장합니다. 네네. 왜냐하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. 그래서 며칠 후면 또 다시 성장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고 또 문제는 황토 자체가 수생태계에 아주 해로워요. 네. 녹조 현상만큼 해롭습니다. 그래서 황토를 뿌리는 것은 별로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니죠. 그렇군요. 이게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거군요. 이 지난 봄에 보니까요, 이 끈벌레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요. 이 끈벌레 때문에 실뱀장어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.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. 네. 이 끈벌레가 생기는 것이요, 녹조 현상이 발생한 원인과 좀 비슷한 경우인가요? 그 발생 기작을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. 네. 뭐 확실치는 않지만, 뭐 가능성 있는 그 연결 기작은 없어요. 다만 이런 어떤 한 종류의 생물이 대량 증식하는 그런 현상은 생태계가 어떤 교란이 되거나 좀 오염되거나 이런 생태계의 건강성이 나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. 뭐냐면 한 생물이 크게 번성할 때는 거기에 비정상적으로 어떤 먹이가 많아졌다든가 또는 그 생물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줄어들었던가 이런 그 포식자와 피식자 먹이의 관계가 불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. 생태계가 오염되거나 교란되거나 이럴 때 이런 그 대량 번성 현상이 나타납니다. 네, 어쨌든 생태계의 좀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군요. 이게 녹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요, 이 물속의 물고기들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한강의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, 교수님? 어떻게 흘러갈까요? 네, 매우 부정적이죠. 그 녹조 현상이 심해지면 물속의 물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 메커니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독소입니다. 남조류가 가지고 있는 독소를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그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독소를 많이 먹게 되죠. 그래서 몸 안에 독소가 들어가서 그 간을 손상시켜서 물고기도 간이 나빠지고 간세포가 파괴되고 서서히 죽거나 급성적으로 이렇게 죽기도 하고요.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이 녹조 현상을 일으킨 플랑크톤들이 가라앉으면서 심층에서 분해되면 산소를 소비하게 됩니다. 산소 고갈이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표면에는 산소가 너무 많고 수십 미 좀 깊은 곳에 정체된 물에서는 산소 고갈이 일어나가지고 물고기가 죽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영양화가 되고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
물고기의 다양성이 많이 감소해요. 그러니까 네. 민감한 물고기는 다 죽어서 없어지고 아주 내성이 강한 붕어, 잉어 뭐 이런 종류들만 남는 네. 거죠. 교수님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독성 메커니즘하고요. 네. 물 속에 이제 산소가 사라지게 된다. 그런데 네. 그렇다면 말이죠. 지금 녹조 현상이 나타난 이 한강 지역에서 잡은 생선, 이거 절대 네. 섭취하면 안 되는 거죠? 그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뭐냐면 남조류 독소가 발생했을 경우에 물고기 체내에 독소가 들어가게 됩니다. 네. 또 특히 내장에 많이 들어있어요, 독소가. 네. 그래서 물고기를 먹을 때 내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고 아가미도 다 제거해야 되고 네. 근데 내장 중에 심장 이거는 등 쪽에 이렇게 깊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잘 네. 제거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한데 네. 그래도 근육에도 뭐 약간의 독소가 좀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패류 또 새우 같은 거는 뭐 네. 내장을 다 먹게 되잖아요. 내장을 제거할 수도 없고. 그래서 이 독성 남조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 선진국에서는 이 상업적 어획을 중단합니다. 그렇군요. 상업적 어획은 중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, 교수님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김범철 교수였습니다.